자,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소단원 1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지. 그 다음 이제 외세 침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결국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은 계속되었다. 자, 이제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거죠. 자, 탕평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공부했죠. 누가 세운 것이다? 영조. 자, 이제 탕평비가 왜 세웠는지 볼 거예요. 자, 반드시 사람이 무슨 행동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수원, 화성. 자, 밑에 있는 바로 요 화성에 있는 수원 팔달문. 자, 이렇게 화성을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 바로 정조 왕이라고 했지. 마찬가지로 정조는 왜 수원 화성을 만들었을까? 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저기 외세 침입으로 조선이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된다. 1866년에 병인양요는 누구와 전쟁을 벌인 것이다? 프랑스와 조선이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을 병인양요. 그다음 신미양요는 누구랑 전쟁을 벌이신 거냐면 미 나와 있잖아. 미국이 되겠죠. 미국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선은 이렇게 프랑스와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개항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교류라고 항구를 열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제 개항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일본과 맺었다는 건 뭔가 좀 찝찝하죠? 마찬가지로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한 조약이야. 나중에 왜 그런지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개항이 근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자 급진개화파, 개화를 요구하는 젊은 사람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갑신 정변을 일으킨다.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했지 뭘로 끝난다고? 3일 천하로 끝이 난다. 결국 실패하게 된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조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바로 조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는데 그게 바로 동학 농민 운동 1894년 이렇게 숨가쁘게 한번 달려가 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수원화성이 팔달문이 나와 있죠. 맞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수원 화성의 모습입니다. 수원 화성하면 선생님이 정조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조선이 서울, 한양, 도성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었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과연 정조는 이 수원 화성을 왜 만들었을까? 백성들 괴롭히려고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원 화성이 남아 있다. 좀 추워지기 전에 수원 화성에 한번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수원 화성 가시면 여기 위에 올라가 보실 수도 있고요. 성벽을 따라서 산책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뭐 수원에 뭐 통닭거리도 있고, 이 안에 성 안에 실제 사람들이 살고 그러니까 요즘에 카페도 많고요. 가족끼리 한번 나들이 갈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수원 화성에 한번 꼭 가보는 게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자, 영조와 정조의 개혁 정책을 알아봅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왜 개혁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개혁이라는 말은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야죠. 뭔가 문제점을 고친다. 문제점을 고친다라는 뜻이 되죠. 이게 개혁이야. 그러면 거꾸로 말해보면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못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 문제점이 쉽게 바뀐다 안 바뀐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한번 봅시다. 조선 사회를 뒤흔든 두 가지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자, 먼저 임진왜란이 있죠. 맞아요. 자, 임진왜란 생각해 봅시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몇 년이다? 1592년이다.
자, 이때부터 자,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조선의 지배층은 바로 여기 중요합니다.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누가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 사림. 자, 이 사람들이 정치를 차지하게 돼. 이 사람들은 주로 유교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치를 장악하게 된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장악하게 되면서 자기들끼리 또 의견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사림들이 선생님이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다고 했지. 아,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두머리가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우두머리 집이 동쪽에 살아서 동인, 서쪽에 살아 서인이다 이 말이야. 자기들끼리 이제 모여서 이 붕당이라고 하는 걸 이루는 거지. 뭐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보면 학문이나 정치적으로 뭔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 집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뽑기 위해서 뭐 국민의힘이나 뭐 더불어민주당, 뭐 정의당, 뭐 이런 다양한 정당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대신 이제 여기서 특징은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였으니까 학문적인 스승까지 같이 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붕당이 생기고 정치라는 것은 나와 함께 뜻이 맞는 사람을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맞지? 내 뜻이 같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보면 뭐 우리 반에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회장 선거를 한다고 했을 때 뭐 A라는 친구를 뽑자는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고 뭐 B라는 친구를 여러 명이 뽑자는 친구가 생겨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서로 어떤 후보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또 다른 후보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해보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우리가 뭐 A 후보, B 후보 서로 지지하는 친구들끼리 모인다고 생각해봐. 무슨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 이제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하지. 맞아? 너 왜 A 편만 들어? 너 왜 B 편만 들어? 니는 뭐 잘했냐? 얘도 못했잖아. 서로 이제 막 싸우게 되지. 어떻게든지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게 생겨버리지. 맞아? 왜 집단이란 건 그렇잖아. 내가 좋아하는 애가 후보가 되면 나도 기분이 좋아. 맞아? 내가 또 밀어준 애, 내가 뽑았던 애가 후보가 되면 나까지 인정받는 것 같고 또 그 친구가 뭔가 나한테 우리 반에 일이 있을 때 하나씩 맡겨줄 것 같잖아. 그치? 또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지. 맞아? 원래 서로가 비판을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사람들끼리 모여서 패거리를 짓게 되면 꼭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자, 이 동인이 이제 두 가지 계열로 나뉘기 시작해요. 동인도 뭘로 나뉘냐면 북인과 남인입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왕이 이제 임진왜란 선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왕이 올랐죠. 이 광해군은 누구와 함께 정치를 했냐면 이 북인 계열이 광해군과 함께 정치를 많이 했어요. 둘이 같이 많이 했다 이 말이야. 근데 광해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됐어요? 왕위에서 폐위당했죠. 뭐야? 인조 반정이지. 알겠어요? 네. 바로 광해군이 뭐야?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자기 형제를 죽였다. 그리고 또 뭐였어요? 어떻게 임진왜란을 도와준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고 후금 오랑캐와 친하게 지낼 수 있냐? 이걸 명분 삼아서 인조가 반정,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지. 이때 인조가 왕위 오를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던 바로 세력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서인 세력이야. 서인 세력이 인조 반정 성공하게 된다 이 말이야. 당연히 북인들 어떻게 해버렸겠어? 다 죽여버렸겠지. 자,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북인은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나와 반대파면 다 죽여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조 때부터는 이제 이런 서인과 동인 중에서도 이제
남인들이 같이 정치를 해가는 상태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제 패거리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거야. 다시 임진왜란 즈음부터 조선의 지배층은 붕당을 이루어 정치를 이끌어 나갔다. 처음에는 붕당 간의 다양한 의견이 나라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제 처음에는 도움을 준다고 해서 다양한 의견 중요해. 그래서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토의든 토론이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자. 소수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 그 다음에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된다.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냥 친하다고 편드는 거 안 된다고. 맞아. 네. 그러나 붕당 간의 의견 대립이 자주 일어나면서 그치? 네, 의견 대립이 자주 일어나면서 정치가 혼란스러워진다. 이제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상대방이 맞는 소리를 해도 그냥 우리 당이 아니면 싫은 거야. 이런 식으로. 네, 결국 생겨났다. 그리고 이 서인들이 계속 정권을 차지합니다. 근데 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나죠. 병자호란은 조선이 승리에 패배했잖아. 그러면 이 당시에 정권을 차지하고 있던 인조나 서인들이 이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질 것 같아? 아니야. 이들은 여전히 정권을 차지하고 있었어. 그리고 오히려 뭘 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가? 오히려 이 조선 후기에 유교 질서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흘러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인조나 서인 세력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물론 뭐 여러분도 다양한 자료가 많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영조 역시 바로 이 서인 세력들의 지배를 어느 정도 받으면서 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서인들, 그 다음 소수의 남인들이 있었고요. 이 서인도 이제 세력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노론이나 소론으로 또 나뉩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 초등학생이잖아요. 나중에 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외우면 됩니다. 그냥 핵심은 붕당이라는 걸 이루고 자기들끼리 남의 당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는 형태. 남의 당을 죽이고 역모에 엮어서 죽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영조는 무슨 한계가 있냐면 영조가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 즉 어머니가 약간 천민 출신인 거지. 아버지는 왕이었지만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왕이 아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영조가 어머니가 무수리 천민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조가 이제 왕이 오르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조는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엄마가 굉장히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양반들이 왕인 영조를 무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영조 역시 자기의 그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조는 어느 정도 바로 자신을 지지해 주었던 이 서인 중에서도 이 노론들의 편을 조금 드는 그런 모습들을 어쨌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신하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남인이네 서인이네 구분하고 또 노론이네 소론이네 구분하면 신하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 조선 사회 개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지. 뭔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백성들은 정말 목숨 잃어가고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서 굶어 죽어가고 그다음에 뭐 두 번의 전쟁 임진왜란을 이겨냈지만 전쟁터가 조선이었어. 7년간 완전히 조선이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겠지. 전쟁터 일본이 아니었잖아. 이기면 뭐해. 상처뿐인 승리였지 솔직히 말하면. 병자호란 또 큰 소리 치더니 병자호란 완전히 박살났죠. 그죠? 인조가 홍타이지한테 엎드려 절할 정도로 패배한 치욕적인 전쟁이잖아.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 말이야. 용조가 봤을 때 너무나 답답하고 이런 게 바로 이런 살림 세력, 뭐 사대부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비판받아야 될 점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조선이 강한 나라가 될까?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덜 고통받을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교에 따라서 임금에게 충성하고 의리 있어야 되고 뭐 예절이 있어야 되며 뭐 남녀 간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나 따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뭐 웃겨요 보면은 이 남인 서인 뭐 노론 소론 왜 갈라지냐면 뭐 예를 들면 뭐 임금님이 죽었어. 그러면 그 임금님의 부인이나 뭐 어머니가 뭐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상복은 그 장례복 있잖아요. 뭐 기본이 3년상인데 뭐 친엄마면 3년인데 친엄마가 아니면 뭐 1년을 입어야 되냐, 6개월을 입어야 되냐, 뭐 3개월을 입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싸우고 있단 말이야 자기들끼리. 내가 뭐 더 유교에 똑똑하다. 내 말이 맞다. 이거 갖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답답해 보면서. 뭐가 중요한데. 그죠? 아니 뭐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면 슬픈 일은 맞고 슬퍼할 필요는 당연히 있죠 인간으로서. 근데 그걸 뭐 3년이냐 6개월이냐가 중요해? 그러니까 뭐 그런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정말 화가 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영조는 결국 그래서 이 신하들끼리 결국 붕당 어떻게 보면 패거리를 이뤄서 계속 싸우니까 이 신하들끼리 안 싸우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무슨 정책이다? 탕평책이다. 알겠죠? 자 중요해요. 자 영조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하들 간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바로 뭘 할 수밖에 없다? 탕평책이야. 탕평책은 간단해요. 신하들끼리 싸우지 말라 이 말이야. 신하들끼리 싸우지 마. 그렇지? 그래서 정치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탕평책을 씀으로 인해서 바로 어떻게 하냐면 영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이번에 자리가 하나 있다. 벼슬 자리가 있어. 그러면 이번에는 남인 출신에서 이번엔 너가 해. 그럼 또 이제 서인들이 불만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또 다른 자리 그럼 이번 자리는 서인이 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또 자리가 나오면 이번에 저번에는 서인이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 또 남인이 해. 뭐 노론이 한번 했으면 이번엔 소론이 한번 해. 이런 식으로 영조는 좀 더 권력을 그 벼슬 자리를 신하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노력을 한 거야. 근데 약간 좀 기계적이지. 기계적이란 말은 뭐야? 누가 솔직히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냥 한 번씩 돌아가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지. 맞아? 영조는 좀 이런 식의 탕평책을 펼치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왕권을 강화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신하들끼리 덜 싸우지.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있죠. 신하한테 임금이 자리를 하나 준다는 것은 이 당시 유교, 임금에게 얼마나 충성하는 것이겠어. 그 다음 임금한테 잘 보여야지 어쨌든 그 자리라도 차지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하게 되는 효과가 나온다. 이게 바로 영조하면 탕평책.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게 이 갈등을 조절하는 영조의 리더십이었던 거지. 그 다음 또 하나 영조는 대단한 게 또 세금을 줄이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영조가 시도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기만. 균역법은 뭐냐면 조선에서의 의무 중에 하나가 조선의 남자는 16세에서 60세까지 군대를 가야 돼. 군역의 의무야.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16세에서 60세 모든 사람이 농사 지어야지 다 군대 갈 수는 없잖아. 맞아?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어떻게 했냐면 군대 안 가는 대신 남성 한 명에게 그러니까 무명이죠. 이거 2피를 1년마다 내라고 했어. 대신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직업군인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명을 2피씩 거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월급 주고 한 거지.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16세에서 60세라고 했잖아. 근데 조선 후기로 가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야. 누구한테까지 이걸 내라 그러냐면 심지어 이제 태어난 아기 1살, 3살짜리한테도 2피씩 내라 그래. 그리고 또 누구한테도 내라 그러냐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60세가 넘었어. 뭐 80세야. 아니면 돌아가셨어. 뭐 이런 할아버지 것까지도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나 원래 2필만 내야 되는데 막 4필, 8필 내고 있는 거야. 세금이 막 4배, 5배 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조선은 신분제 사회였잖아.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그 다음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8필 되니까 도망가 버렸어 옆집이. 그러면 뭐라 그래? 쥐네가 도망가네 잡아와서 받아내야지. 옆집이 야 너 왜 도망가는 애 신고 안 했어 라고 하면서 야 니가 내 라고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리는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조선 후기가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나 원칙대로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알겠나요? 이런 사회였다. 그래서 이때 바로 영조는 이런 거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균역법을 고쳐서 2필인 걸 뭐라? 1필만 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1필만 내. 그리고 아기나 할아버지 이런 거 내게 하지 마.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1필만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조가 대단한 게 그러면 이제 세금이 모자라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누구한테도 세금을 내라고 하냐면 바로 양반들에게까지 세금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양반들. 즉 양반들 중에서도 누구한테 내라고 하는 거야? 땅을 가진 양반. 땅을 가진 양반들에게 결국 세금을 거두려고 한다. 이게 바로 균역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땅을 가진 사람은 세금을 내라. 근데 양반들이 그렇게 하겠어? 엄청나게 반발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들이 양반인데 저 상민들 천한 것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세금을 내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은 신분이 높은데 왜 우리가 군대를 가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군대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양반들한테 반대를 해서 결국 균역법이 나중에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고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보니까 짜증나죠. 그냥 보면은 그치 뭐 유교가 중요하고 뭐 의리와 명분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 인간들이 막상 세금 내러 가면 자기가 양반이라 세금 못 내겠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조선의 백성들은. 근데 말도 못하고 그치? 말하면 두들겨 맞으니까 잡혀가서. 조선에 태어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지 그치?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 정신병 걸려서 먼저 죽었을 거야. 화나가지고 화병 나서 그지?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또 그다음 많은 책을 편찬해 학문과 제도를 정비했다. 네, 정조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성실하게 노력했던 왕이고 그다음 영조는 또 오래 살았어요. 왕이 굉장히 오래 있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해요. 자, 이 비석의 내용을 보면 이게 뭐다? 탕평비, 탕평책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두루 사귀면서, 그치, 편을 가르지 않는 것, 그치, 딱 나오잖아.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편을 가르고 두루 사귀지 않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자가 돼야지 두루 사귀고 편 가르지 마, 이놈들아. 그치? 다들 친하게 지내. 그치? 편 가르고 사귀지 않고 서로 헐뜯으면 소인, 마음이 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네 친하게 지내.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해.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붕당과 상관없이 자 나란 일을 잘하는 인재를 뽑아야 되지. 뽑아 정치를 하겠다는 당평책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이게 바로 영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보셔야 될 왕은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정조. 이 정조를 보면 이제 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앞에서 봐야겠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탕평책은 이제 좀 지울게요. 여러분은 뭐 써 있으면 어쩔 수 없고요. 원래 영조가 아들이 있었어요. 네, 아니 정조가 영조의 아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영조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이 잘 생기지 않아. 그래서 영조가 나이가 40, 지금 한국 나이로 40이면 지금 2021년에도 되게 늦게 아이를 낳은 거잖아. 근데 영조가 40이 넘어서 아들을 얻으니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도세자입니다. 임금님이 40 넘어서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기뻤겠어. 조선시대는 뭐 15살, 뭐 20살 전에 결혼했으니까 결혼한 지 뭐 거의 한 20년 만에 자기 아들이 생긴 거잖아. 그리고 이제 자기 정식 왕비에서 나온 사도세자였으니까 이 다음 왕위를 물려줄 후계자죠. 그래서 세자로 책봉하고
엄청 기대감을 가졌겠죠. 맞아요. 얼마나 예쁜 아들이었겠어. 나이 40살 넘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니까. 근데 이 사도세자가 점점 커가면서 조금 이상해. 뭔가 상태가. 사도세자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나가서 놀거나 뭐 사냥하거나 이런 걸 좋아해. 근데 용조는 어떤 사람이었어? 아까 보세요. 많은 책을 편찬해 학문과 제도를 정비했다. 용조는 엄청 열심히 공부하는 임금이었어요. 그럼 왜 열심히 공부했겠어? 남인이나 서인이나 노론 소론들이 와가지고 전하 아니되옵니다. 공자님 말씀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장자 아니 뭐 장자는 아니구나. 뭐 맹자님 말씀에 따르면 주역 뭐 논어 뭐 어디에 따르면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맨날 그놈의 그 유교 공자님이나 뭐 맹자님의 그 책 어디에 그걸 근거로 가져와서 영주한테 맨날 따지는 거야. 영주 입장에서 짜증나 피곤하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잖아. 왜 그러면 또 군왕께서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뭐 이러니까 영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맞아? 왜? 자기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고 했잖아. 자기가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 신하들한테 기싸움에서 밀리면 왕으로서 정치가 어려워지잖아. 그러니까 영조는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야. 본인이 열심히 하고 학문을 그랬기 때문에 사도세자도 자기만큼 열심히 해주길 바랬던 거지. 근데 얘가 크다 보니까 공부는 안 해. 그러니까 영조는 사도세자를 사랑한 건 맞는데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혼내고 소위 갈구는 거야. 야, 이 자식아 너 공부 안 하고 뭐하니 지금? 이러면서 에이 뭐 누구네 뭐 비교하고 계속 뭐라 그래. 혼내기만 해. 사도세자. 사도세자 맨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반발심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뭐 사도세자가 약간 정신병이 온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뭐 어떤 일까지 기록에 남아 있냐면 나중에 옷을 입혀주는데 이 옷을 입기를 거부하고 막 옷을 안 입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옷을 입혀주려는 내시를 막 옆에서 칼 들고 막 칼로 죽여버리고 막 선생님 살인죄 아니에요? 조선 사회는 돼. 세자는 가능해. 왕족이니까. 왕족은 내시들이나 노비 죽여도 살인범이 아니야. 막장이죠. 그쵸? 네, 특권이지 특권. 그런 사회였어 그냥. 뭐 이런 식의 형태. 그러니까 막 사람을 막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조도 이제 봐주는데 결정적으로 사도세자를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이 사도가 자기 아버지가 하도 자기를 혼내고 뭐라 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는 거지. 근데 그 조선시대에 이 사도세자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건 결국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역적이 돼버리는 거죠. 자기 아들이지만 봐줄 수가 없는 사건이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반항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기 이전에 왕이니까. 그래서 결국 이 사도세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거 알게 됐고 결국 사도세자 역적이다. 역적을 가만두실 수는 없다. 라고 이제 득달같이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영조가 결국 사도세자를 어떻게 해? 뒤주에 가둬서. 뒤주면 쌀 담아는 통입니다. 이 뒤주에 넣어서 자기 아들의 사도세자를 결국 죽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뭐 며칠을 거기다 가둬놉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거기서 물 안 먹고 못 먹고 먹을 거 하나 못 먹으니까 결국 죽는 거죠.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쌀통에다 넣어가지고 죽였다니. 그래서 사도세자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사도세자가 죽을 때 바로 아들이 있었어요. 7살인가 8살밖에 안 된 아들입니다. 어떻게 영조의 손자죠. 영조의 손자가 바로 나중에 당연히 영조는 이제 늙은 나이에 40 넘어서 낳은 사도였고 거의 60 할아버지가 다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 아들을 낳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사도세자가 죽고 영조는 꽤 오래 산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영조가 죽고 나중에 왕이 오라는 이가 바로 이 정조가 됩니다. 알겠나요? 네. 어쨌든 자기 할아버지였던 영조 가 공부 열심히 안 하고 말을 잘 안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어쨌든 죽임을 당했다. 정조는 뭐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엄청 성실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정조도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조가 자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는 좀 별로였지만 바로 손자였던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승하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은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 정조가 또 개혁 정치를 펼칠 때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일 때 바로 이 노론 세력들, 서인 중에서도 이 노론 세력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를 역적이다 죽여야 됩니다. 가서 전하 이걸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노론 출신들이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정조하고 노론 세력은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알겠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교과서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설명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봅시다. 계속 정조는 바로 영조의 탕평책을 이어받아서 자, 인재를 고루 뽑아 정치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정조는 그래서 남인이나 그다음에 서인 중에서도 서인도 이제 뭐 노론이 있고 소론이 있다. 들어봤나?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면 이 다양한 세력들 중에서 어쨌든 정조는 어떤 탕평책을 펴?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왕인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고루 뽑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래? 바로 정조는 어쨌든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왠 줄 알아? 노론 세력은 불안한 거야. 왜? 정조가 어쨌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노론인 거잖아. 그래서 언젠가 복수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노론들은 이거 우리 정조가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계속 이제 신경 쓰는 거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언제 죽일지 몰라. 정조 역시 마찬가지야. 조금 잘못하면 노론 세력들이 반정을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킬 수 있어. 아니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그리고 정조는 어쨌든 또 아버지가 어쨌든 반역죄 비슷하게 돌아가신 거잖아. 죽은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역적의 아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를 왕을 충성하고 왕을 따르면서 능력도 좋은 애들을 정조는 적극적으로 키워야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정조가 능력이 뛰어나고 임금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을 만들기 위해 세운 게 바로 여기 나오는 규장각이에요. 알겠나요? 그래서 규장각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젊은 학자들에게 나랏일과 관련된 여러 학문들을 연구하게 했다. 결국 뭐라고? 자기의 세력을 형성하기 위한 곳이었다. 이거 약간 규장각이랑 비슷한 게 기억나죠? 세종대왕 때 집현전 떠올라요? 그쵸? 집현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또한 백성이 좀 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는 등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 규장각에서 열심히 일한 젊은 학자들이 바로 정조의 그런 정치를 실현할 때 굉장히 많은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것들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이 정약용은 여기 있는 요 남인 출신 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임금에게 충성하면 정조는 그런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해서 일을 시켰다. 알겠죠? 그다음 정조는 또 유학에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새로운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수원 화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뭐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한다? 상업의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또 국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했다. 네. 그러니까 정조하면 이게 핵심입니다. 뭘 위해 노력했다? 왕권 강화. 정조하면 왕권 강화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탕평책. 맞아. 근데 영조 할아버지하고는 좀 달라. 할아버지는 너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하고 너 한 번 해. 이런 식의 탕평책이었다면 정조는 확실해. 야, 너 능력 있어야지 이 자리 하는 거야. 붕당이 뭐건 난 돌아가면서 시키진 않아. 너네 붕당에서 확실히 능력 있는 애가 확실하게 시켜준다. 뭐 붕당 따위 중요하지 않다.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나는 능력 있는 애 채용한다. 이게 정조의 탕평책이야. 좀 더 적극적인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선택을 가져가는 거야. 왕한테 선택당한 신하들은 당연히 이제 왕의 편을 서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탕평책을 쓰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해.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수원 화성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치적인 꿈을 이끌어줄 거점을 마련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신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신도시 건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신도시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많은 것을 해줄 것을 이야기한다. 이거는 이제 좀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왕의 내 목숨을 지켜줄 뭐 장용영과 같은 그런 병사들. 아이고 장용영이지 영. 이건 책이 없죠? 들어만 놓으세요. 장용영이라고 하는 군사들을 설치해서 자신을 호위하게 하고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런 것들. 이렇게 정조가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양반들이 바뀌겠어요. 그쵸?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죠. 붕당사의 대립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정조가 워낙 정치를 잘했고 또 젊은 왕이었고 이렇게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붕당들의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지. 형조가 죽고 나서 이 붕당 정치로 인해서 완전히 조선이 썩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실시한 까닭은 결국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알겠나요? 정치를 안정시키고 결국 왕권을 강화한다. 이 왕권이 강화돼야지 결국 뭐가 되니까? 백성들의 생활이 안정되니까. 영조와 정조의 노력으로 영조와 정조 시기에는 백성들의 생활이 조금 안정화되는 했지만 이 정조의 죽음 이후로 조선이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해요. 규장각은 어떤 곳이었을까? 규장각은 학자들이 학문을 연구하고 나라의 정치를 의논하던 왕실의 도서관이다. 알겠죠? 창덕궁 궁궐 뒤편의 정원에 있는 규장각은 정조와 여러 학자와 나라의 문제를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정조는 보면 굉장히 토론을 즐기고 이런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장각 학자들은 나라 중요한 문제를 함께 연구하며 정조의 개혁 정치를 도왔다. 선생님, 조선의 궁은 경복궁이라면서요. 근데 왜 창덕궁에 있어요? 이거 알지? 경복궁은 언제 불타버렸어?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어. 그래서 폐허야. 그래서 조선 후기 왕들은 주로 어디서 지내? 창덕궁에서 지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보시면 창덕궁이 경복궁보단 작은데 훨씬 아름답고 그래요. 경복궁, 지금의 경복궁은 나중에 배우는 흥선대원궁 때 다시 지어진 모습입니다. 수원 화성에 숨어있는 과학기술 찾아보기. 여기도 중요해요. 수원 화성 건설에 사용된 과학기술을 알아봅시다. 수원 화성은 조선의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건설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원 화성은 누가 설계했다? 정약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정약용,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설계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용된 도구 같은 것들을 보시면 주로 중국을 통해서 뭔가 서양의 그런 과학 기술들을 배워와서 응용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화성을 건설하는 데 활용한 설계도와 도구는 일종의 공사 보고서인 요거 중요합니다. 화성 성역 의궤. 여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화성도 시간이 오래되고요. 6.25 전쟁 겪으면서 많이 부셔졌거든요. 그래서 이 화성 성역 의궤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수원 화성은 정조 시기의 우수한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건축적으로 예술적 가치 또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크게 훼손된 수원 화성은 이 화성 성역 의궤를 참고해서 복원되었다. 성을 세우면서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자세히 기록이 남아있는 기록서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화성 성역 의궤라는 책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사용했다는 과학기술이 바로 이런 거중기. 알겠어요?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서 적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러 옮기는. 조선에 원래 이런 게 없었는데, 그치? 서양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인 거지. 마찬가지로 지금의 크레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건 농로. 맞아요. 무거운 물체를 올려서 이동시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수원화성을 쌓았다. 새로운 과학기술과 지식은 수원화성을 건설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을까요? 라는 거죠. 어떤 도움을 주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고, 그치? 튼튼한 성을 만들었겠지.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은 안전했겠지? 그 전까지는 이런 무거운 돌들을 백성들이 막 서로 힘을 모아서 나르거나 막 이랬는데 줄 끊어지면 돌 떨어 죽는 거잖아.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빠르고 안전했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걸 건축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줄여줍니다. 기계를 이용하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 수원 화성에 대해서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원 화성은 바로 이 정조가 누구를 위해서 만든 성이냐면 바로 자기 아버지였던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 자기 아버지였던 사도세자를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수원 화성 자리에다가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무덤이었던 육릉인가? 건릉인가? 그러니까 이 지금 화성에 가면 윤건릉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와 정조가 이 윤건릉이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윤건릉 일대에 살던 백성들을 수원 화성으로 이사시키고 야 신도시 만들 테니까 여기 가 살아. 그리고 그 수원 화성이 원래 있던 이 윤건릉 위치에 있던 백성들 거기에다가 바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와 자신의 무덤을 만들고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수원 화성에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했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백성들도 살피고 또 행차를 하면서 군사 훈련도 시키고 그 다음 또 이 수원 화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상업을 발달시키고자 노력했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조는 40살의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죠.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돼요. 알겠죠? 네. 오늘 너무 많이 이야기했는데 열심히 수고하셨고요. 자기 스스로